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뭐 탐험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뭐 마르코 폴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마르코 폴로는 뭐 유명한 또 탐험가들 있나요? 마르코 폴로는 그냥 장사꾼 아닌가? 진짜? 장사꾼인가요? 결과적으로 탐험가처럼 되긴 했지만 하긴 결국에는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이 본인 타이틀을 어떻게 꾸미는지가 되게 중요한가 보네. 이 시점에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나면 이상한 건가요?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도 탐험가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진짜 뭔가 세계사적으로 이 사람이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탐험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탐험가들 네. 이야기가 이제 뭐 리빙스턴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요것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를 올랐어요. 그럼 힐러리 경이 제일 먼저 올랐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숱한 사람 죽어가면서 그렇죠. 네. 저기 하여간 1000m씩 정복하면서 올라갔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올라간 사람만 기억하죠. 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빙스턴이 가기까지 네. 거기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여기 가서 죽고 여기 가서 죽고 그거를 밟고 마지막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불러도 거의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넓은 아프리카에서 네. 한 번에 끝까지 간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갔고. 지금 여기 인디아나 존스는 도굴꾼 아닌가요? 김도웅 님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둑놈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때문에 고고학자분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영화에서는 고고학자로 나오는데 네. 사실 고고학자는 그렇게 말고는 안 하고요. 그렇죠. 고고학자분들이 이제 학교에 계신 고고학자분들이 채찍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멜빵 메고. 내가 알기로 평생 해도 영화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찾는 거 한 개 찾기도 힘들 거예요. 한 개 찾으면 뭐 전 세계적으로 대박 나는 거죠. 네. 거기 뭐 계속 찾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있는 탐험가들은 있는 탐험가들은 반대로 그 이전에 많이 쌓아온 것들의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을 뿐 그 전에 많은 희생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그게 이제 마지막 역사에 남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꼭 탐험뿐만 아니고요. 네. 인류사에 남겨진 많은 유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역사책에 남은 사람들만 기억하는데 그쵸. 거의 대부분 그 경험의 누적 혹은 축적이라고 하죠. 그게 없이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 뭐 이름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네. 그 사람들 덕분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한때 이 16세기, 17세기가 이제 탐험의 18, 19세기를 그랬을까? 탐험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탐험 시대. 네, 그건 이제 서양 기준이죠. 오지로 가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또 서자들의 시대라는 말이 생겼어요. 서자들의 시대. 네, 그러니까 편안한 집 떠나서 네. 굳이 거기 올라가는 애들이 되게 이제 귀족 집안의 서자들이다. 우리도 홍길동이 집을 떠나서 홍길동도 집을 떠나서 뭐 저기 가서 율도국 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이 더러운 여기서는 받아먹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난 딴 데로 가야겠다. 뭐 이래서 서자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진짜인가요? 저도 역사적으로 몇 명이 서자였는지 이런 건 잘 알 수 없는데 보통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게 출생 순서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경험에 영향을 주는 건가. 예를 들면 첫째는 어떻고 저 장남 둘째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은? 저는 둘째입니다. 둘째. 네. 장남. 차이가 약간 느껴지시네요.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잘 안 하지만 혹시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 외동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죠. 옛날에 진짜 약간 외동은 되게 좀 멋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요즘이야 그런 거 없지만. 막내는 뭐 막내 같다. 좀 철이 없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리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관된 결과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 명만 있는 집도 있고, 그쵸. 2명 있는 집도 있고, 3명, 4명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3명 있는 집의 둘째와 2명 있는 집의 둘째는 상황이나 맥락이 달라요. 완전 다르죠. 밑에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둘째다 이렇게 보고 이 무언가 특별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는 많이 됐지만 일관된 연구 결과는 없고요.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출생의 순서가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실제로 이거 관련된 책도 나와 있는데 네. 제가 그 책을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 출생 순서에 관한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출생 순서 나는 내가 보기에 첫째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막내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 학계에서 이게 뭐 통용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서자들이 진짜 탐험을 많이 떠났다. 이건 이제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밝혀주시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사실 근거 없는 얘기. 근거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집 떠나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영국은 그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았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공간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왕이 안 된 왕자들은 그냥 지방으로 가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홍길동이 율도국에 간 것도 네. 뭐 서자라서 간 거야. 그 소설에다가 조선에서 왕이 됐다 그러고 그대로 판금이지. 네네네. 나가리 될까봐. 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그렇게 한 거고. 역사적으로도 옛날에 십자군 원정 갈 때 네. 갔던 사람들은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대체로 서자거나 집에서 상속 못 받은 애들이 거기를 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럼 진짜 뭐 뚜렷한 경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다들 그냥 집 떠난다니까 네. 좀 뭐가 한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만났더니 서자야 그러면 이제 그것만 머리에 기억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서자니까 나왔구나. 심정적 데이터. 아니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약간 느낌상 예전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 다 탐험을 떠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탐험을 떠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뭔가 현재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탐험을 갈 것 같거든요. 탐험하는 이 심리라거나 뭐 그런 어떤 특징적인 사람들이 있나요? 탐험가의 성향은 분명히 있어요. 일단 저는 아니고요. 저 탐험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네네네네. 굳이. 저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드론 띄우고 말지 뭘. 근데 저는 사실 박사님 약간 말씀 안 하시지만 탐험가 느낌 좀 있거든요. 아니야. 그래요? 그냥 방송 보세요. 그 탐험가의 대표적인 성향은 제가 지난 방송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센세이션 시킹입니다.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스릴을 즐기고 무언가 위험한 그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네. 뭐 익스트림 스포츠나 막 이런 거. 그런 분들이 보통 센세이션 시킹 조사해 보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낮게 나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조용히 독서하면서 편안하게 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 이런 성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탐험을 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 수준에 대해서 훨씬 더 지각이 낮을 것이다. 즉 똑같이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별로 위험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다. 뭔가 담대할 것 같고 더 그런데. 오히려 탐험가들은 정확하게 위험을 평가해요. 자기한테 맞닥뜨린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탐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겠구나. 아니면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죽어요. 네. 그니까요. 진짜 엄청 죽었을 거야, 옛날에. 그래서 제대로 된 탐험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정확하고요.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situation awarenes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황 인식이라는 건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구한테 제일 필요할까요? 요즘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요즘은 군인, 소방관, 그 다음에 전투기 조종사, 네. 혹은 뭐 민항기 조종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직군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유튜버.
채팅창파. 진짜 위험이 산재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거든요. 진짜 그 자는 시간을 재면 모든 순간이 극도로 예민해서 뭐가 날아오지 않을까.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말씀하신 군인도 똑같아요. 네. 전쟁터에서 뭐 훈장 받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네네네. 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막 영화의 주인공들 보면 막 뭔가 좀 이렇게. 그쵸. 되게 용기 있고. 실제로 훈장 타고 전쟁터에 전쟁 영웅 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똑같아요. 네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상판단 정확하게 네네네.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영화가 다 배려요. 뭐 동료가 죽고 막 그러니까 이러면 밀고 들어가고 그럼 바로 죽어. 정말 진짜 갈수록 냉정해져야 돼. 그렇죠. 여기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저 단어 나락감지 저거거든요. 저 나락감지, 나락을 감지한다. 저기 아까 시츄에이션 어웨니스. 아니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나와요. 주식 투자자. 지금 약간 뇌동매매에서 매수 누르는 순간 그냥 하한가 맞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요즘 많네. 되게 중요하네, 이거. 이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탐험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험을 갔다가 그것도 돈인데 결국에 오늘도 손동동굴에서 서자까지 갔다가 어디로 갈까? 네. 동굴이 아니라니까 육해공이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기요 품님 손동이 아니라 손둥이라고. 네. 손둥동굴이요. 손둥동굴. 네. 손동이 아니에요. 발음이 되게 어려워. 어려워. 동굴이 이렇게 무슨 협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요. 이거. 엄청 크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정말 육해공이 다 있는 데라니까요. 네. 지금 나왔는데 MBTI 궁금하다. 약간 이가 탐험가 느낌이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상관이 없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성향이 있어요. 어떤 거죠? 탐험가한테 중요한 특징 혹은 성향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학계에서 말하는 용어는 인지욕구예요. 인지욕구. 네, 이게 이제 need for cognition이라는 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인지욕구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험 약관 이런 거요. 네. need for cognition이 높은 분들은 이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네네. 그거 그 보험 광고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잖아요. 빨리 읽게 하는 거. 네. 맞아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읽고요. 네. 제가 need for cognition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월세 계약을 같이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약관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그냥 사인해요. 네. 근데 그분은 그 약관을 거기서 30분 동안 다 읽었어요. 와, 그런 사람 잘 없는데 대단하다. 전 탐험가 되게 틀렸네. 그만큼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야 탐험도 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need for cognition도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교수님을 좀 초빙해서 그 탐험 가기 전에 이분들한테 이런 계약서 같은 거 이렇게 줘가지고 다 한번 쭉 한번 보고 목숨 뭐 이런 계약서입니다 하고 줘서 끝까지 읽는 사람하고 대강 던지는 분을 다 나누고 끝까지 읽는 사람들만 보내고 다음 편부터는 교수님을 좀 초빙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성향 조사라는 거지. 당신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한 업무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한번 진행이 아니라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사전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출연자들 성격 분석 다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갔거든요. 되게 사실 진짜 오래 걸리는 작업.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한 데이터와 그분들이 활동하시던 거 매치시켜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준비해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작업.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 거기 이제 또 아까 말씀했지만 해골 같은 거 나왔을 때 반응도 이렇게 보험 약관. 박사님은 약간 귀신의 집 하고 싶으셔. 나중에 내년 여름에 혹시 같이 그 남년 특집으로 그거 가면 안 돼요? 네. 나오는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탐험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지금 성향을 봤을 때 실제 정말 진지한 탐험을 가는 성격들은 두 분도 그렇고 저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본인이 이 두 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이건 모험이다, 탐험이다 라고 할 만했던 거 있으신가요? 제가 경험했던 거죠. 네. 좀 이거 진짜 위험했었어. 뭐 유격 훈련이라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 유격 훈련은 다시 받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는 지금 하나 생각납니다. 제일 위험했던 모험. 실제로 저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동인천 양키시장 가서 그 옷을 사러 갔는데
그 2살 형들한테 삥 뜯겼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죠. 거기는 사실 이제 다 좀 익히 알려져 있었던 건데 그래도 우리가 4명이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6명한테 당했습니다. 수는 못 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었죠. 네. 저는 진짜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탐험을 진짜 안 좋아하는. 근데 예를 들어 미국 유학 시절 때는 거기도 뭐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지만 안 가본 곳 타지로 가는 것도 되게 큰 여행도 그런 축에 속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행 다니는데 잘 알려진 곳만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면 학교에서 이런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가지 마라. 특별한 일 없으면 가지 말라고 알려주거든요. 절대 안 가시는구나. 안 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 꼭 또 어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궁금해서 가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데 그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괜찮던데 이게 다행히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하지 말라는 건. 네, 저는 안 했어요. 저도 그런 데는 절대 안 가. 가지 말라고 그런 데는 안 가는데 대신에 이제 산에 가면 절벽에 매달린다거나 그런 건 꼭 했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람 있는 거 말씀하시는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안 가는데 뭐 절벽에서 매달려 사진 찍는 데거나 이런 거는 꼭 했었죠. 실제로 찍으셨나요? 수태 찍었어요. 와. 근데 이제 요즘은 가능한 안 하려고. 요즘 하시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여행 갈 때마다 이번엔 안 해야지. 근데 그러면 약간 스릴을 즐기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있으신 것 같아요. 센세이션 시킹 성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안 위험하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야 저렇게 위험한 걸 왜 해? 근데 본인은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그게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그래서 꼭 하시지 말게. 그래서 나도 절벽에서 매달려 사진 찍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위험한데 항상 조심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럼요. 20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명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가장 위험한 모험, 결혼.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저는 제가 이제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박사님 맞나요? 아니 그건 아무 생각 없이 해요. 모험 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아예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 급이 달라. 더 윗급이군요. 머리를 비워요. 결혼은 머리를 비워야 할 수 있어. 머리가 차 있으면 결혼을 못 한다. 그리고 남 탓을 하면 안 돼. 저 맞아도 내 탓이야. 결혼은 모험은 그냥 행복하신 걸로. 네. 저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슬기로운 탐정사님이 현명한 유부남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저기 현명해 저. 결혼하실 건가요? 저는 뭐 비혼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그 느낌이 방송이 꺼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실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가능하면 수렁에 같이 빠져. 그 탐험가의 심리가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오지에 갔어. 남도 오게 하려고 가는 거야. 같이 가자. 사실 그렇지 않나요? 탐험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이런 좀 탐험가라면 여긴 나만 갔다 온다 이런 심리는 없지 않을까요? 내가 가고 남들이 오게 된다. 선점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다. 흔히 얘기하는 진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일바. 내가 일바야. 그거는 이름이 또 남으니까. 그게 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갔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꼭 그 탐험가들이 기록을 남겨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갔다 왔어. 그걸 기록을 보고 다음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탐험가의 마인드가 보편적인 마인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숨은 공간을 찾으러 가고 꼭꼭 감춰놓고 나만 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조용히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죠. 그건 마치 숨겨진 맛집을 얘기 안 하고 나만 가는 거 그런 건데 다 사람들이 오는데 대신 내가 1등으로 왔었어. 이거는 확실하게 인정만 받으면 그런 거 보면 결혼은 모험이 맞는 것 같아. 나만 빠지면 억울하지.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빨리 다른 주제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 기혼자께서 이 주제를 넘기라고 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